성북동의 고택, 안주인 한 여사의 거실은 숨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박물관 같았다. 정갈하게 놓인 골동품들 사이로 차갑게 식은 찻잔의 온기만이 이 공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한 여사는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유진을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후었다. 유진은 오늘로 결혼 3년 차, 그리고 세 번째 유산을 겪고 병원에서 막 태어난 길이었다. 유진아,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구나. 우리 태준이가 어떤 아이니? 이 가문의 유일한 종손이자 내가 평생을 바쳐 깎아 만든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다. 그런 아이의 핏줄을 잇는 게 내 유일한 가치라는 걸 잊었니? 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면도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 스커트를 꽉 쥐었다. 남편 태준은 명문대 수석 졸업, 최연소 상무 승진,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외모까지 갖춘 완벽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 완벽함은 한 여사가 설계한 정교한 감옥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이 좀 더 회복되면 다시? 아니, 이제 내 몸뚱이는 믿지 않기로 했다. 태준이의 정자를 추출해서 대리모를 구할 생각이다. 너는 그저 종갓집 며느리라는 껍데기만 지키고 있으면 돼. 아이가 태어나면 내 오적에 올릴 테니 너는 그 아이의 생모가 누군지 평생 궁금해하지도 마라.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거세당하는 선고였다. 하지만 한 여사의 폭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완벽한 유전자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유진에게 정신과 치료를 강요하며 그녀를 저택 별채에 사실상 감금하려 했다. 그날 밤 유진은 남편 태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여사의 비밀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태준이 급히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유진은 홀린 듯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태준의 출생 신고서와 함께 낡은 입양 기록 서류가 들어있었다. 입양 대상자 김철수 당시 3세, 양부모 구회장 한영숙. 유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가문의 유일한 혈통이라던 태준은 사실 한 여사가 불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육원에서 데려온 가짜였다. 한 여사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아무 연고 없는 아이를 데려와 태준이라는 이름을 입히고 평생을 가스라이팅하며 완벽한 인형으로 사육해온 것이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서류 밑바닥에 숨겨진 사진 한 장이었다. 한 여사가 젊은 시절 어떤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뒤편에는 진짜 내 아들 미안하다. 꼭 찾으러 갈게라는 문구와 함께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여사는 가짜 아들 태준을 이용해 가문의 재산을 장악한 뒤 어딘가에 살아있을 자신의 진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만든 그 가짜 다이아몬드에 내 인생을 제물로 바치려 했군요. 유진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소리 죽여 웃었다. 그 웃음은 절망이 아닌 드디어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무기를 발견한 자의 서늘한 환희였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가녀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을 단 한 번의 폭로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었다. 유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 아침 한 여사가 건넬 그 지옥 같은 대리모 계약서에 웃으며 서명할 작정이었다. 한 여사가 가장 안심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아들의 행방을 찾아 가문 전체를 피로 물들여줄 참이었다. 성북동의 밤은 깊었고 유진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맹수이.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북동 저택의 아침은 지독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유진은 어젯밤 본 금고 속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평소와 다름없이 한 여사의 아침 식탁을 차렸다. 유산의 후유증으로 창백해진 얼굴은 오히려 한 여사의 의심을 피하기에 좋은 가면이 되었다. 한 여사는 우아하게 베이컨을 썰며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대리모 계약서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쳤으니 너는 서명만 하면 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외부 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별채에서 태교에 전념하는 척만 해라. 세간의 눈은 내가 돌려놓으마.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태아의 유전적 결함 발생 시 폐기라는 잔인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한 여사에게 생명이란 그저 가문의 번영을 위한 부품에 불과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숨기며 펜을 들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태준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상처? 태준이는 내가 만든 아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 아이의 본분이지. 너는 그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 한 여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유진은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당신이 만든 아이가 사실은 보육원에서 골라온 타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진짜 아들을 찾기 위해 이 가짜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태준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유진은 서류에 정갈하게 이름을 적어 넣었다. 식사가 끝난 뒤 유진은 태준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었다. 태준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유진의 손길이 닿자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다. 그는 한 여사의 강압적인 교육 아래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자라왔다. 유진아,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내가 더 잘할게. 태준의 낮은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를 보며 기묘한 연민과 증오를 동시에 느꼈다. 이 남자 역시 한 여사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 속에 갇힌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유진의 인생을 짓밟고 있는 가해자의 얼굴이기도 했다. 유진은 태준의 옷깃을 다독이며 속삭였다. 태준 씨, 우리 어머니 몰래 검사 한 번만 더 받아봐요. 지난번에 갔던 병원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요. 어머니가 아시면 화내실 테니 비밀로 하고요. 태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그를 이끈 곳은 평범한 종합병원이 아닌 은밀하게 유전자 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연구소였다. 유진은 태준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목적은 단 하나, 한 여사의 금고에서 본 입양 기록이 사실인지, 그리고 태준과 한 여사 사이에 0.01%의 혈연관계라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도착했다. 친자 관계 성립 불가능.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서류로 확인하는 순간 유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태준은 정말로 완벽한 남이었다. 유진은 이 서류를 금고 깊숙이 숨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한 여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사진 속 진짜 아들의 행방을 찾는 일이었다. 유진은 한 여사가 매달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명단을 입수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강현우 28세. 현재 구씨 가문의 라이벌 기업인 JS그룹의 하청업체에서 현장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이었다. 유진은 현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한 여사가 젊은 시절 정략 결혼 전 몰래 사랑했던 남자의 자식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한 여사는 가문의 종손인 태준을 앞세워 구회장의 신뢰를 얻고 경영권을 장악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태준을 내치고 현우를 그 자리에 앉힐 계획이었다. 태준은 그저 현우가 성장할 때까지 가문의 방패 역할을 할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유진은 현우가 일하는 공사장 근처 카페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거친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동료들과 웃고 있는 청년.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가문의 진짜 혈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진짜 아들을 내가 먼저 만났네요. 유진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현우를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2개의 카드가 쥐어졌다. 자신이 가짜임을 모르는 남편 태준, 그리고 자신이 진짜임을 모르는 청년 현우. 유진은 이 두 남자를 한 여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사용할 참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유진은 한 여사가 내준 별채로 짐을 옮겼다. 한 여사는 유진이 대리모 계획에 순종하는 줄 알고 흡족해하며 감시를 늦췄다. 하지만 유진은 별채의 어두운 방 안에서 태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강현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태준 씨, 당신은 이제 버려질 준비를 해야 할 거야. 그리고 현우 씨, 당신은 지옥으로 초대될 준비를 해야겠지. 유진은 한 여사가 준 보석 목걸이를 거칠게 뜯어 바닥에 던졌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 여사의 제국 역시 이 보석들처럼
처참하게 부서질 날이 머지 않았다. 유진은 이제 한 여사에게 대리모가 아닌 가문을 파멸시킬 폭탄을 배달할 준비를 마쳤다. 성북동 저택 별채의 서늘한 공기는 유진의 피부를 바늘처럼 찔렀다. 한 여사는 대리모 계약서에 서명한 유진을 태교라는 명목으로 이 격리된 공간에 가두었지만 그것은 유진에게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며 판을 짜기에 최적의 요새가 되었다.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준의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제 이 시한 폭탄을 누구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유진은 퇴근의 별채로 찾아온 태준을 맞이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태준은 한 여사의 강요로 진행 중인 후계자 교육과 대리모 계획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일부러 서류 봉투의 끝자락이 보이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태준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게 당신의 진짜 인생일까요? 유진아, 나는 선택지가 없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 가문을 지키는 길이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녹슨 기계처럼 건조했다. 유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걸 봐요.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문이 사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친자 관계 성립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그의 망막에 박히는 순간 태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구두를 적셨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 구회장님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요. 당신은 30년 동안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육당한 거예요. 태준 씨. 유진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분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자신을 억눌러온 그 거대한 책임감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그는 구역질을 했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다. 어머니는 지금 진짜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타나면 당신은 폐기 처분될 소모품일 뿐이에요. 대리모를 들여서 아이를 낳으려는 것도 당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볼모로 재산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죠. 태준의 눈동자가 공포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준 씨, 나랑 손을 잡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머니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태준을 혼란 속에 남겨둔 채 유진은 다음날 한 여사의 감시를 피해 강현우가 일하는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우는 동료들과 땀을 닦으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유진은 우아한 코트 차림으로 그에게 다가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강현우 씨, 당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나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숨겨야만 했던 그 여자의 진실을요. 현우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유진을 보았다. 당신 누굽니까? 내 어머니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당신 어머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화려한 성곽 속에 갇혀서 당신을 이 가문의 왕자에 앉히기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있죠. 하지만 현우 씨, 당신은 그 여자의 아들이 되는 순간 지금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조차 잃게 될 거예요. 유진은 현우의 눈에 비친 혼란을 즐겼다. 그녀는 현우에게 한 여사의 사진과 과거의 기록 일부를 건넸다. 현우는 자신이 믿어온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삶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유진아,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머니를, 아니 그 여자를 죽여서라도 이 지옥을 끝내고 싶어?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 여사가 가장 신뢰하던 가짜 아들은 복수기가 되었고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진짜 아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한 여사는 아직 별채에서 유진이 태교 음악을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대리모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저택으로 들어서며 본체의 화려한 조명을 응시했다. 어머니, 당신이 만든 그 가짜 가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곧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 당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성북동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대리모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제 상속의 조건은 한 여사의 혈통이 아니라 누가 더 잔인하게 배신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한 여사는 치밀했다. 그녀가 태준의 대를 잇기 위해 뽑은 대리모는 명문대 휴학생이자 외모와 지능 그리고 입이 무거운 배경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어급 샘플이었다. 한 여사는 그 여자를 별채 옆 비밀스러운 공간에 거처하게 하며 유진에게는 내가 품지 못한 아이를 대신 품어줄 도구니 질투 따위로 이를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 여사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 완벽한 조건의 여자 이설은 유진이 2년 전부터 공들여 포섭해둔 정보원이었다. 설이는 과거 한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남자의 딸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한 여사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어머니, 새로운 대리모분이 참 단아하시네요. 제 마음이 한결 놓여요. 유진은 한 여사 앞에서 아주 가련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너도 이제 내 처지를 깨닫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니 보기 좋구나. 설이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 너는 그저 태준이 곁에서 의심받지 않게 안주인 노릇이나 제대로 해. 한 여사가 자리를 비우자 유진은 은밀히 설이의 방으로 향했다. 두 여자는 어둠 속에서 눈빛을 교환했다. 설이는 한 여사가 준 비타민 보조제 함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언니, 한 여사가 어젯밤에 제 방에 와서 그러더군요.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태준 상무는 곧 해외 지사로 발령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친자식처럼 호적에 올려서 직접 키우겠대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한 여사의 계획은 명확했다. 가짜 아들 태준에게서 얻은 혈통의 명분을 가진 아이를 손에 넣은 뒤 태준을 가문에서 영구히 축출하고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실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추장스러운 며느리 유진은 사고사나 정신병을 빙자해 제거될 소모품에 불과했다. 설아, 한 여사가 너를 믿게 만들어. 그리고 그녀가 진짜 아들 강현우에게 보내는 비밀 송금 내역과 연락책을 찾아내야 해. 한 여사는 지금 너를 태준의 대리모로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그 여자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바이러스니까. 그 시각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태준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여사가 주관하는 이사회에서 일부러 실수를 연발하고 밤마다 유진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다. 유진아, 나를 키운 그 손길이 다 가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라 자기가 버린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유진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달랬지만 그녀의 시선은 냉정하게 벽면의 시계를 향해 있었다. 태준의 붕괴는 한 여사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 요소였지만 동시에 한 여사가 서둘러 대리모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유진은 태준을 이용해 한 여사의 개인 금고 암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설이가 입수한 정보와 조합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한 여사가 찾고 있는 진짜 아들 강현우가 사실은 과거 구 회장의 비자금 세탁 사건의 목격자였으며 한 여사는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현우를 곁에 두고 감시하며 키우려 했다는 점이다. 어머니, 당신에게 사랑이란 정말 존재하기는 하나요? 유진은 현우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에게 한 여사가 보낸 거액의 송금 증거를 들이밀었다. 현우 씨, 이 돈이 당신의 성실한 땀의 대가라고 생각했나요? 이건 당신을 죽이지 않는 대신 채워둔 금팔찌예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무너질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매수한 거예요. 현우의 눈에 서린 분노는 이제 한 여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공사판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평생 감시해온 괴물을 처단하고 싶어 하는 복수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성북동 저택 안에는 한 여사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가짜 아들 태준, 복수를 위해 잠입한 대리모 설이,
그리고 진실을 안 진짜 아들 현우. 유진은 이 세 사람의 실을 쥐고 조종하는 인형술사였다. 한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리의 배가 불러오기만을 기다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실 것은 달콤한 와인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업보가 빚어낸 독약이 될 것이었다. 유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곧 당신이 가장 믿었던 대리모의 입에서 당신의 목을 조를 첫 번째 증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성북동 저택의 밤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폭풍 전야의 비명이 응축된 시간이었다. 한 여사는 뱀처럼 영악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리고 유진의 태도가 지나치게 고분고분해진 것을 본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고장난 부품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 여사는 유진이 대리모 서리와 접촉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한 그날 밤 사설 구급차와 정신과 전문의를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유진아, 내가 세 번째 유산 이후로 심신미약 상태가 심각하구나. 헛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옮긴다는 보고를 들었어. 가문을 위해서라도 내가 잠시 쉬어줘야겠다. 한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선고했다. 거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 요원들이 유진의 팔을 붙잡기 위해 다가왔다. 일반적인 며느리라면 비명을 지르며 빌었겠지만 유진은 오히려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미치도록 두려우신 거겠죠? 유진이 요원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 나가는 순간 저택 대문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유진이 미리 예약 포스팅으로 걸어둔 SNS 게시물이 터진 직후였다. 구씨 가문의 안주인 며느리 강제 감금 및 대리모 강요.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한 여사가 유진에게 대리모 계약을 종용하던 녹음 파일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카메라들 치워. 한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팔에 남은 멍. 자국 사실은 서리가 미리 만들어준 특수 분장이었다를 드러내며 가녀린 목소리로 외쳤다.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죽이려 해요. 대리모를 통해 제 아이를 뺏으려 한다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중계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여사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가문의 품격이 천박한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사설 구급차는 기자들의 차량에 포위되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유진은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정신병동이 아닌 경찰서 보호실로 인계되었다. 한 여사는 저택 안에 고립된 채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유진이 준비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유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대리모 서리의 존재를 증거로 제출했다. 동시에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태준은 미리 약속한 대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늘 어머니의 그림자였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폭로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아니, 한 여사님은 저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고 이제는 제 아내까지 파멸시키려 합니다. 저는 이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밝히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은 한 여사의 마지막 방패를 부수어버렸다. 가짜 아들의 반란은 한 여사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집의 구조는 모성애와 혈통이라는 명분 위에 서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유진은 강현우를 움직였다. 현우는 한 여사가 보낸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부당 자금 수수 및 협박 혐의로 한 여사를 고소했다. 한 여사는 이제 며느리를 가두려던 병동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한 여사는 무너지는 성벽 안에서 서리를 붙잡고 악을 썼다. 너, 내 뱃속에 든 아이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 아이만 있으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서리는 차가운 눈으로 한 여사를 내려다보며 배를 감싸고 있던 보형물을 꺼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이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이 믿었던 건 내 뱃속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한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모든 인물이 자신을 비웃으며 파멸의 춤을 추고 있었다. 유진은 경찰서 취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어머니,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평생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온 당신이에요. 성북동 저택의 조명은 하나둘 꺼져갔고 한 여사의 제국은 이제 전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어 처참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한 여사는 패배한 사냥감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차가운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유진이 터뜨린 대리모 스캔들은 도덕적 비난은 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매장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한 여사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당 검사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건 구 회장이 생전에 관리하던 판도라의 상자야. 이 안엔 이 나라 정재계 인사 절반의 목줄이 들어있지. 내가 무너지면 이 상자도 열려. 감당할 수 있겠나? 한 여사가 꺼내든 카드는 구씨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유진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문 전체를 인질로 잡았다. 만약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한다면 본가 어르신들을 포함한 구씨 일가 전체의 탈세와 뇌물 리스트를 터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한 여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내가 꽤 영리하게 굴었지만 넌 아직 진짜 권력이 뭔지 모르는구나. 집안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곧 내 입을 막을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거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 여사가 가문의 치부를 방패로 쓸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유진은 본가의 최고 어른인 구 노회장을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한 여사가 숨겨둔 진짜 아들 강현우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직, 그리고 한 여사가 구 회장의 사인을 조작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정황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님, 한 여사는 가문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가짜 후계자 태준 씨를 앞세워 가문의 돈을 빼돌린 뒤 자신의 진짜 핏줄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어요. 한 여사를 살려두시면 구씨 가문의 성은 사라지고 강씨 가문의 세상이 될 겁니다.